독일 의료기기안전청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감사관 레아 바이젠. 그녀에게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서울. 그 이름만 들어도 빠른 속도로 유명한 나라의 의료 현장을 직접 검증하라는 명령이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과연 유럽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던 그녀는 베를린을 떠나 김포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그녀의 얼굴을 인식하며 독일어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분 만에 심정지 환자를 되살려낸 응급실, 실시간으로 모든 의료기기를 추적하는 시스템, 그리고 새벽에도 환자를 위해 뛰는 의료진들까지. 독일에서 20년간 의료 현장을 검증해온 그녀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장면들이 연속됐죠.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정밀함이었어. 과연 독일 최고의 감사관을 감동시킨 대한민국 의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편견을 가지고 온 외국인이 마침내 인정하게 된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숨겨진 철학과 시스템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레아처럼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편견을 가진 외국인이 현장 경험과 데이터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를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기존 의료 기준을 고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신중해야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편견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의료 현장 발견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새벽 3시까지 매일 암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독일 의료기기안전청에서 받은 피해자 신고 메일들이었죠. 세 번째 심장 스텐트 오작동 사례를 읽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71살 할머니가 응급실에서 쓰러진 순간을 묘사한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레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동료 마르쿠스가 어제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숫자가 아니었어요. 매일 밤 이런 메일을 읽다 보면 제 안에 쌓인 분노가 끓어오르곤 했죠. 품질 검사란 건 결국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왜 이렇게 허술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는 걸까요? 컵라면을 끓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를린의 야경이 고요했어요. 저런 불빛 아래에도 누군가는 병상에 누워있겠죠. 믿고 사용한 의료기기가 제 몫을 해주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아침 9시 부서장 하이데만 박사가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이젠 서울 출장 건 어떻게 생각하나? 그의 손에는 한국의료기기 회사 감사 승인서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요? 세인트메리 병원과 연동되는 수술 로봇 제조사지. 유럽 진출을 앞두고 있어. 하이데만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검증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어요. 승인서를 받아들고 서명란을 보니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빨리빨리 문화, 성형수술, 그 정도였을까요? 의료 분야에서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답변 드려야 하나요? 내일 오전까지 3주 일정이야. 하이데만이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프로젝트는 EU 전체 의료기기 도입 기준을 좌우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라네. 그날 저녁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의료 IT 시스템, 수술 로봇 기술, 병원 인프라까지요.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더군요. 하지만 자료와 현실은 다르죠. 직접 가서 확인해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펜을 놓으며 중얼거렸어요. 검증하러 가는 거야, 레아. 김포공항행 항공편을 예약하는 순간 창밖으로 베를린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아래 펼쳐진 불빛들을 보니 이상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의 의료 현장은 어떨까요? 제가 그동안 품어온 의구심을 날려버릴 만큼 완벽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까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자. 오직 현장에서 본 것만 믿자. 그것이 진짜 감사관의 자세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니 여권을 내밀 필요도 없더군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제 얼굴을 스캔하고 바로 통과시켜줬어요. 독일 바이젠 씨 환영합니다라는 한국어 음성 안내까지 나왔죠.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으로
각국 언어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독일어로 세인트 메리 병원 셔틀버스 3번 게이트라는 안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가 꽤 철저하네요. 셔틀버스에 오르니 한국 측 담당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과장입니다. 잘 오셨어요. 중년 남성이 어색한 영어로 인사했죠. 그 옆에 선 젊은 여성이 유창한 독일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통역 담당 박소율입니다. 편안한 여행이셨나요? 생각보다 체계적이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오 과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기대 안 하셨나 보네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감사관이라면 선입견 없이 와야죠. 좋든 나쁘든 직접 확인하는 게 원칙이에요. 차 안 분위기가 순간 차가워졌어요. 소율 씨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병원까지 40분 정도 걸려요. 먼저 숙소로 갈까요? 아니요. 바로 현장부터 보겠습니다. 제 대답에 오 과장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지금 오후 4시인데요. 그럼 더 좋죠. 일반적인 운영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보니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 양쪽으로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들,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병원 십자가 표시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료 네트워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의료진들 야근 많이 하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소율 씨가 번역하자 오 과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일은 법정 근무 시간이 엄격해요. 환자 안전을 위해서죠. 오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응급 상황에서도 칼퇴근 하시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독일의 체계적 시스템과 한국의 헌신적 문화, 뭔가 다른 철학이 느껴졌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 입구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분주히 오가는 의료진들,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는 환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 윤지우 과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율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과장님은 응급의학과 전문이세요. 골든타임을 가장 중시하는 분이죠. 골든타임. 환자를 살리는 최적의 시간이요.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한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7층에서 내리자 복도 끝에서 한 남성이 걸어왔습니다. 짧은 머리, 피곤해 보이는 눈가, 하지만 또렷한 걸음걸이였어요. 윤지우입니다. 멀리서 오느라 수고하셨어요. 그가 건넨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속도는 환자를 위한 최소 조건이니까요. 그 말에서 뭔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병원 십자가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들의 속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의료기기 제조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서연 품질관리 이사가 클린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방진복 착용부터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간결하고 정확했죠. 헤어캡부터 신발 커버까지 착용하는 과정을 지켜보니 꽤 까다로웠어요. 독일 표준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ISO 13485보다 엄격합니다. 자체 기준을 더했거든요. 에어 샤워를 거쳐 클린룸에 들어서자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하얀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현미경 앞에서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벽면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불량률이 표시되고 있었죠. 0.02%. 독일 평균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가 진짜인가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정서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임의로 샘플을 선택해 보세요. 저는 생산라인 중간쯤에서 무작위로 스텐트 하나를 집었습니다. 정서연이 바로 QR코드를 스캔했어요. 제조일 시 오늘 새벽 2시 47분. 담당자 김영수, 원재료 로트 번호까지 전부 나오네요. 검사실로 향하는 동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복도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마다 실시간 품질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수치만이 아니라 어떤 공정에서 몇 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까지 상세히 표시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투명성 보기 어려운데요. 제 말에 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공유하고 개선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정밀 검사실에서 제가 선택한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표면 거칠기, 생체적 합성,
내구성까지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통과했어요. 운이 좋으셨네요. 제가 농담조로 말하자 정서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그녀가 또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지난 6개월간 랜덤 샘플링 결과입니다. 총 2,847개 중 불합격 57개 모두 기록되어 있고 원인 분석도 완료됐죠. 데이터를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불량 발생 시간, 담당자, 원인, 개선 조치까지 모든 게 추적 가능했어요. 이 정도면 독일 기준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후에는 포장 공정을 받습니다. 각 제품마다 고유 시리얼 넘버가 부여되고 유통 경로까지 실시간 추적되고 있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30분 안에 해당 제품의 위치를 파악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정말일까요? 제가 즉석에서 테스트해봤습니다. 작년 3월 15일 생산된 제품 중 하나 추적해보세요. 정서현이 시스템에 날짜를 입력했어요. 10초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동래구 삼성병원에 납품됐고 4월 2일 심장수술에 사용됐네요. 환자 정보도 연동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병원 내부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적 체계는 완벽해요. 공장을 나서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봐온 시설들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더 앞서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정서현에게 말했어요. 한국 제조업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편견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셔틀버스에 오르며 창밖을 봤어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깨끗해 보였습니다. 문서로만 봤던 품질 시스템이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대량 사상자 모의 훈련을 보시겠습니다. 윤지우가 응급실 앞에서 설명했어요. MCI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한 번에 20명 이상의 환자가 몰려올 때를 대비한 훈련이죠. 저는 관찰석에 앉아 스톱워치를 준비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훈련을 본 적이 있지만 한국의 속도가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평소보다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전 10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교통사고, 다중충돌, 부상자 23명 이송 예정이라는 방송이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응급실이 술렁였지만 곧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에서 응급실로 옮기는데 1분 30초. 혈압 저하, 의식 흐림, 복부 외상 의심이라는 구급대원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들었어요. 윤지우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CT 촬영 후 외과 컨설트, 수혈 준비해주세요. 간호사들이 각자 역할을 나눠 움직였어요. 놀라운 건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환자들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응급실이 붐비기 시작했지만 혼란은 없었어요. 대신 벽면 대형 모니터에 환자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이름, 중증도, 담당의 검사 진행 상황까지 한눈에 보였죠. 저 시스템이 핵심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소율이 설명해줬어요. EMR과 연동되어서 모든 의료진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중복 검사나 누락을 방지하죠.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5번째 환자가 왔을 때였습니다. 심정지 상태였거든요. 윤지우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에피네프린 1mg, 제세동기 준비. 간호사가 약물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의료진이 기도 확보를 했습니다.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났어요. 1분, 2분, 3분. 제 손에 쥔 스톱워치가 긴장되게 돌아갔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응급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다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8분. 심정지 환자를 안정시키는데 걸린 시간이었어요. 독일 평균이 12분 정도인 걸 생각하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죠? 연습의 결과죠. 윤지우가 땀을 닦으며 답했어요. 매주 이런 훈련을 해요. 1초라도 단축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진 훈련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빠름은 조급함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프로토콜을 반복 훈련해서 몸에 익힌 결과였죠. 매 순간이 계산되고 예측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디브리핑 시간이 있었어요. 각 케이스별로 소요 시간,
개선점, 좋았던 부분까지 세세히 분석했습니다. 3번 환자 혈액 검사 결과가 2분 늦었네요. 검사실과 한 번 더 논의해보겠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시는군요. 제 말에 윤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해봤습니다. 독일의 체계적 시스템과 한국의 신속한 대응, 둘 다 환자를 위한 것이었어요. 다만 접근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스톱워치를 보며 처음으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정밀했습니다. 야근을 마친 윤지우가 뜬금없이 제안했습니다. 한강에서 러닝하며 얘기해볼까요? 밤 11시에 운동을 하자는 말에 당황했어요. 지금요? 네, 이 시간이 가장 좋아요. 반포항강공원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는 연인들까지요. 한국 사람들은 밤에도 이렇게 활동적인가요? 서울은 24시간 도시거든요. 윤지우가 스트레칭하며 답했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언제든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한강 다리들이 화려한 조명으로 물든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독일의 라인강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저는 보통 하루 종일 서류만 보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감사관 일이 힘드시겠어요. 윤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결함을 찾는 일이니까요. 사람들이 실수한 부분, 놓친 부분만 보게 되죠. 우리는 천천히 달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지우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기 보이는 파란 표시등이 뭔지 아세요? 강변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가리켰습니다. 심장제 세동기예요. AED라고 하죠. 제가 답하자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의료기기 전문가시네요. 서울시에서 설치한 응급의료시설이에요. 골든타임을 지키려는 노력의 하나죠. 골든타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게는 모든 게 골든타임이에요. 윤지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5년 전 일이에요. 교통사고 환자가 왔는데 병상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했죠.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고요하게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원하는 동안 20분이 걸렸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윤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빠름이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걸요. 1분 1초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신 거군요. 제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구급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까지 모든 곳이 연결되어야 하죠.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지우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독일은 어떤가요? 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이라고 들었는데요. 체계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규정과 절차가 많다 보니 융통성이 부족할 때가 있죠. 오늘 본 한국의 시스템은 신선했어요. 서로 배울 점이 있겠네요. 윤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독일의 체계성과 한국의 신속성을 합치면 더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요. 강변에 설치된 운동기구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멀리 63빌딩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일상이겠죠. 그 안에서 아픈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죠. 윤지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틈새를 메우는 사람들이요. 시스템의 빈틈, 시간의 공백, 그 사이에서 생명을 구하는 거죠. 러닝을 마치고 헤어지며 윤지우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실제 응급 상황을 보실 수도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물론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처음 가졌던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속도의 진짜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윤지우와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에 긴급 재난 문자가 울렸어요. 음악회장 집단 실신 발생, 다수 환자 발생 예상. 동시에 윤지우의 삐삐도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실제 상황이네요. 윤지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함께 가시겠어요? 현장에서 직접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훈련만 봤는데 진짜 상황이 궁금했거든요.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김태환 구급대장이 운전하면서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어요. 현재 의식 잃은 환자 15명, 호흡곤란 호소 8명.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됩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지만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윤지우가 태블릿으로 병원 응급실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병상 12개 여유 있음, 중환자실 3개 확보 가능.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음악회장 앞에 쓰러진 사람들, 울고 있는 가족들, 혼란스러워하는 관람객들까지요.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침착했습니다. 즉시 환자들을 중증도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빨간색 태그 중환자, 노란색 태그 준응급, 녹색 태그 경증. 김 대장이 설명해줬습니다. 5분 만에 23명의 환자가 분류됐어요. 윤지우가 빨간색 태그 환자들을 직접 진찰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82%, 즉시 이송 필요해요. 첫 번째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며 윤지우가 지시했어요. 세인트 메리로 직행, 중환자실 준비 요청합니다. 무전으로 병원에 미리 연락했죠. 저는 구급차 뒷자리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병원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어요. 도착 예상 시간 8분, 혈압 900/60, 맥박 120회. 병원 도착 3분 전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환자실 준비 완료, 인공호흡기 대기 중.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나왔어요. 환자 인계가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환자들도 계속 이송됐어요. 저는 응급실에서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건 혼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죠. 혈액 가스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확진이에요.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우가 즉시 고압 산소 치료를 지시했어요. 챔버 2개 가동. 중증 환자부터 우선 순위로요. 6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환자까지 안정을 찾았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23명 모두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로 회복됐습니다. 사망자도 중대한 합병증도 없었죠. 어떠셨어요? 윤지우가 지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솔직히 답했어요. 이론으로만 알던 응급의료 시스템이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랐거든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세 번째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윤지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살아났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죠. 그때 모니터에서 환자의 심전도가 정상 리듬을 보이는 걸 봤어요. 규칙적인 파형이 화면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떨림이 멈췄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현장에서 병원까지, 진단에서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윤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스템은 사람이 만들지만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살아나죠. 오늘 23명이 살아난 건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오늘 23개의 생명이 구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어제 실신했던 환자들의 가족들이 병원에 몰려왔습니다. 독일어를 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손자가 괜찮다니 다행입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훌륭하네요. 윤지우가 가족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안정 상태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듣던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치료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한 보호자가 요청했습니다. 정서연이 태블릿을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환자별 전자추적 리포트입니다. 구급차 탑승부터 퇴원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에는 시간대별로 상세한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14시 23분 현장 도착, 14시 28분 환자 분류 완료, 14시 35분 구급차 탑승, 14시 43분 병원 도착. 모든 의료진의 처치 내역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독일에서도 보기 어려운데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진 보호,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시스템이네요. 점심시간에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에서 아버지 디트리히가 걸어온 전화였어요. 레아,
언제 돌아올 예정이냐?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아직 2주 더 남았는데요. 뉴스를 봤다. 한국에서 집단 중독 사고가 있었다며? 위험한 곳 같은데 빨리 돌아와라. 아버지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관찰자일 뿐이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통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들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오후에 윤지우를 찾았습니다. 제 아버지와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직접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윤지우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저녁 7시 독일과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디트리히입니다. 딸이 신세를 지고 있네요. 윤지우가 유창한 독일어로 답했습니다. 윤지우입니다. 레아 씨는 매우 전문적이고 꼼꼼한 감사관이세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윤지우가 차분히 답했어요. 어제 응급 상황에서 직접 확인하셨겠지만 저희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윤지우가 어제 사고 대응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장 도착 시간, 환자 분류 과정, 병원 이송 및 치료 결과까지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말이죠. 인상적이군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독일과 시스템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정말 안전한가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윤지우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의 체계적 접근법도 훌륭하고 한국의 신속한 대응도 나름의 장점이 있죠. 중요한 건 환자를 구하는 것이니까요. 화상 통화가 30분간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했고 윤지우는 성실하게 답해줬어요. 의료기기 품질 관리, 환자 안전 시스템, 의료진 교육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만약 제 딸에게 응급 상황이 생긴다면 한국에서도 독일과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윤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의료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통화를 마친 후 아버지가 말했어요. 레아, 계획대로 3주 더 있어라. 제대로 평가해서 오너라.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일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윤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을 믿으시는 아버지시네요. 저도 이제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데이터와 현장, 시스템과 사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3주차 마지막 주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됐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중했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해 보이셨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예리했어요. 3주 동안 뭘 봤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좋은 경험을 했다면 다행이야. 첫날은 의료기기 공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정서연이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아버지는 클린룸 시설, 품질관리 시스템, 추적 체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독일 기준으로 봐도 손색 없군. 둘째 날에는 병원을 구경했습니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까지 모든 시설을 둘러봤어요. 어머니는 간호사들의 친절한 설명에 감동하셨고 아버지는 의료 장비들의 정밀도에 놀라셨습니다. 저녁에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부모님은 강변에 설치된 응급의료 시설들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의료 네트워크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셋째 날 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호텔 근처 식당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와 저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5분 만에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체계적이군. 독일과 방식은 다르지만 효율적이야. 환자가 세인트 메리 병원으로 이송됐고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윤지우를 만났어요. 또 만나게 되네요. 그는 웃으며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즉시 심혈관 조영술 준비하겠습니다. 윤지우의 신속한 판단에 의료진들이 움직였어요. 30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협심증이었죠. 아버지가 윤지우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인상적이군요. 이 시간에도 모든 시설이 가동되고 있네요. 24시간 응급의료 체계입니다. 언제든 환자를 받을 수 있어야죠. 할아버지가 안정을 찾으신 후 가족들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런 도움을 받게 될 줄 몰랐네요. 손자가 독일어로 말하자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좋은 의사들을 만났으니까요. 병원을 나서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레아야,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이곳에서 감동받았는지 말이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의료진들의 헌신이 느껴져. 마지막 날 한강 다리 위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는 기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제가 중얼거리자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독일로 가져가렴.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야. 공항에서 이별할 때 윤지우와 정서현, 소율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다음에 독일에 가면 연락드릴게요. 윤지우가 악수를 청했어요. 서로 배울 게 많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 생명을 구하려는 열정, 그리고 서로 다른 시스템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움이요. 한국에서 뭘 배웠니? 옆자리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속도의 진짜 의미를 배웠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건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체계성과 한국의 신속성을 결합한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꿈이요. 그 꿈의 시작점에 서울이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이야, 레아.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보자. 독일 감사관 레아가 인정한 대한민국 의료의 진짜 실력 어떠셨나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헌신과 시스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 기술과 따뜻한 마음,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